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무부 국제협상 담당관 마이클 트렌트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국가전략국, 동북아 통상전략 담당관이자 백악관 통상팀의 실무 브레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정답이라고 믿었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뜻에 따르는 게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 나라의 침묵이 세상을 바꾸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백악관 상무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벼웠습니다. 무역전략관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 회의의 주제는 한국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카드까지 내밀었으니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위비 13억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전쟁 중인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을 테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몇몇 직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희 상무부 쪽 사람들은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 하나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정도는 시작일 뿐이지. 한국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곧 시작된 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의외로 매우 높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서 미국의 보호 아래 이룬 성과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미국의 기술과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네요. 한 명은 한국을 두고 기술을 사다 쓰기만 하는 나라라고 비아냥거렸고 다른 이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고 오후에는 관세 폭탄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는 우리에게 최고의 협상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청와대에서는 공식 성명 하나 내지 않았고 한국 언론들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국무부 쪽에서 먼저 이 침묵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었어요. 이런 반응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에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협상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했죠. 미국의 국방부 정보국에서도 이런 반응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불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CNN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동맹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거든요. 유럽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로 한국의 침착한 대응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던진 공이 허공에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넉놓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CIA에서 올라온 극비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미 유럽과 중동 9개국에 1000문 이상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 전에 본 적은 있었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고 흘려넘겨 버렸던 거예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몇 대 팔린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방산 수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KF-21이라는 자체 개발 전투기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심지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건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어느새 이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니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던 사이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당황스러워 보였고, 특히 상무부 쪽 직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IA 분석관이 추가 브리핑을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럽과 중동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고, 호주와 이집트도 비슷한 협상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무기 생산국입니까? 국방부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국은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군사력으로 치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 국방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군 철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철수라는 강경한 카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압박 카드라고 생각했던 주한미군 철수가 사실은 빈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 내부에서는 심각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무부는 여전히 관세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국무부는 그 사이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결국 대통령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이미 한국의 침묵 대응과 예상치 못한 군사력을 목격한 후였기에 이번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장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은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경제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없이는 미국 기술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서버, 심지어 우리 군수 산업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들까지 모두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알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 대신 유럽과 중국으로 수출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리콘밸리는 발칵 뒤집혔죠. 반도체 관세 발효 48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었어요. 미국 증시는 즉각 충격에 빠졌죠. 애플, 구글, 인텔, AMD 등 주요 기술 기업 5곳의 주가가 모두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나스닥이 11%, S&P 500이 4.8% 하락하며
무려 6조 달러 이상의 주식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경제 전문가들은 첫 해 GDP 0.18% 하락이라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상무부 재무국에서 전달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손실액 약 1,500억 달러, 하나 약 20조 원이며 기술산업 전체 공급망 붕괴로 확산될 경우 피해는 50조 원 이상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패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애플, 구글, 인텔의 CEO들이 연명으로 백악관에 항해 서한을 보냈고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미국이 동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대변인은 한국의 대응이 이상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이 조용히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만큼 한국 무기의 성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한국은 존중받아야 할 파트너라고 발언했고 BBC는 작은 거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대사들이 줄지어 한국을 방문해서 무기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더군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역으로 우리가 고립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우리의 시도가 오히려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최종회의는 그야말로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의 수장들이 모두 모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고 위풍당당하던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 전략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100억 달러. 국방비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 압박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강경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어요. 상무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선 한국과의 협상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의자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죠. 한국이 이겼군.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작성했던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는 결국 일어설 거야. 언젠가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걸?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해. 자존심도 강하고 끈기도 있어서 큰 일을 해낼 사람들이거든. 그때는 그저 노인의 감상적인 회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네요. 며칠 전 한국 외교관과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무례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감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공동훈련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CIA의 새로운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군 철수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완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결국 주한미군 부분 철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전략적 재배치라고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후퇴였죠.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의 수출 계약이 줄줄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방산 수출 목표를 3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미국 기술 산업 주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애플 CEO가 백악관에 직접 항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행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렸죠.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번 무역 전쟁의 승자는 한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국제 정세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과 한국 사이에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과거 미국이 독점하던 영역이었죠. 일본을 비롯해 UAE, 이집트, 브라질 등 15개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였죠. 미국 내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협박에 굴하지 않은 첫 번째 동맹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한국을 동방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라는 의미였죠. 국방부에서는 한미동맹 제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그 팀의 일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이죠. 이제 저의 임무는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암시했죠. 국방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동맹 전략을 전부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거든요. 상무부는 조용히 관세 철회를 발표했고, 이는 사실상 백기투항과 다름없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대신 한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제 협상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설득해서 우리와 계속 함께 가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내부 보고서에 정중한 후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상부에서도 이를 수정하라고 하지 않더군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압박에서 파트너십 중심으로 재설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미국의 외교 철학 자체를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버지니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달간 작성했던 보고서들과 한국 출장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죠. 용산의 고층 빌딩들, 판문점의 긴장된 풍경, 그리고 경남 사천에서 본 KF-21 조립 현장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한국전쟁 당시 서울 어딘가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은 결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네요. 미국은 이제 압박 대신 파트너십을 배워야 하고, 동맹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이 시대의 새로운 중심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쓰고 있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번 외교 전쟁에서 칼과 총이 아닌 침묵으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세를 무기로 삼았지만 진짜 무기를 쥐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준비되어 있었고 조용히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